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화재 사건 사고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최미듬 시청자 평가원과 전국부 김선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연말부터 화재 관련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평가원님은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최근 안타까운 화재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겨울에 발생한 산불 건수는 50여 건으로 예년의 3.5배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는데요. 일례로 지난 12월에는 부산 금정산과 창녕군 영축산에서 발생한 산불 소식이 보도되었고, 올 1월에는 부산 기장군 삼각산에 큰 산불이 발생해 무려 축구장 70개에 달하는 면적이 불에 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올 들어서만 서울 봉제산 임야 160여 제곱미터와 강원도 원주시 야산 130여 제곱미터가 산불로 인해 소실되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지만 원주 산불의 경우 새해맞이 해돋이 행사 때 피운 불씨가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뭄으로 인해 건조해진 대기, 강한 바람과 같은 자연 발화뿐만 아니라 담뱃불, 연탄재, 건축물 화재와 같은 인접 지역의 생활권 실화가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면서 산림청은 지난 12월 24일 산불 재난 국가위기 경보를 관심 단계로 재발령하고 산림 인근에서 화기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요즘과 같이 건조한 겨울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생활권 실화 사례와 예방법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을 해주셨지만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큰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김선희 기자, 아무래도 끊임없이 주의를 당부하고 뭔가 심각성을 알리는 그런 게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아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겨울에는 예년보다 무려 3배가 넘는 산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11월부터 이어진 가뭄이 심해진 것이 원인인데요. 특히나 영남 지방에 산불이 집중됐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달이죠. 12월 13일 부산 금정산에서, 또 15일에는 경남 창녕 영축산에서, 그리고 22일에는 김해 삼계동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또 새해 첫날 밤 부산 기장군 삼각산에서 산불이 나서 임야 50만 제곱미터, 무려 축구장 70개 면적이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밤중에 산 정상 부근에서 불이 시작됐는데 산불 진화 헬기를 띄울 수 없는 시각인데다가 소방차는커녕 사람의 접근조차 힘든 곳이어서 그야말로 산자락 일대는 삽시간에 잿더미가 됐습니다. 또 화재 당시 현장의 습도가 낮아서 불이 번지기 쉬운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고,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불이 빠르게 번졌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산불이 난 곳이 민가에서 좀 떨어진 곳이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번 불로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임야 50만 제곱미터, 축구장 70개 면적이 다 타버린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원래 겨울은 강수량이 적죠. 그래서 강수량이 적은 겨울이지만 이번 겨울은 유난히도 산불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을 보니까 총 50건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고요. 이건 10년 평균인 14건보다 무려 3.5배나 많았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38건이죠. 약 76% 정도가 영남 지방에 집중이 됐습니다. 네. 겨울 산불의 주요 원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극도로 건조해진 날씨 때문인데요. 한반도 위성 사진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위성 사진을 보면 중서부와 호남 지방은 눈으로 접혀 있지만 영남과 동해안은 그야말로 메마른 땅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네. 또 기상 전문가의 분석을 살펴보면 영남 지방의 경우는 최근 2달 동안 강수량이 평년과 비교해서 4분의 1 수준에 머무는 등 무척이나 건조한 상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찬 공기가 남하할 때마다 다소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서 산불이 발생하기 좋은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날이 추워지면서 등산객은 줄었지만 일단 산에 인접한 지역에서 발생한 실화가 산불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때 원인은 생활권 실화로 추정이 되는데요. 화목 보일러에서 나온 재나,
연탄재, 또 이 건축물 파재에서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나 이 화목 보일러는 나무를 사용해서 난방을 하기 때문에 기름이나 전기에 비해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이래서 최근 화목 보일러를 쓰는 농가가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보일러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열 위험성이 높고요. 특히나 이 목재를 사용하는 특성상 불티가 많이 날려서 이 주변에 불이 쉽게 옮겨 붙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사용자들이 어떤 편의를 위해서 보일러 주변에 땔감을 이렇게 쌓아놓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 때문에 화재가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화목 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는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입산자 실화도 이렇게 산에 오르시는 분들이 실수로 불이 산불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또 많은데요. 겨울 산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동, 또 취사를 하는 행동은 삼가하셔야겠습니다. 또 논밭에 함부로 불을 놓는 행위도 금지해야 합니다. 산림청은 지난달 24일이죠. 일시적으로 해제했던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를 다시 관심 단계로 발령을 하고 산림 인근에서의 화기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네. 건조한 날씨 탓에 벌어지는 산불도 있지만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와 같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그런 인재도 벌어졌는데요. 평가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리적 발화, 또 생활권 실화에 따른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화재 원인 제공자 및 책임자에 대한 처벌 여부도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29명이 희생된 제천 복합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이후에 화재 원인을 제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화재 대처에 미흡한 소방 당국에게도 책임을 따질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희생자 유족들은 소방 당국의 초기 대응이 늦어졌던 점을 비판하면서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소방방재청장을 파면하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한편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주인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소방법 위반, 또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며 건물주는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스포츠센터 1층 천장 열선 작업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광주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3남매가 안타깝게 숨진 사건도 조명받고 있습니다. 화재 당시 함께 자택에 머무르고 있었던 3남매의 엄마는 실수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방화 가능성을 열고 수사 중이고 또 법원은 과실이더라도 발생한 결과가 중대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방화 사건과 중대한 피해를 끼친 실화 사고에 따른 책임의 무게를 현재 우리 법은 어떻게 가늠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제천 스포츠센터 그리고 광주 아파트 화재 사고 모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인재였기 때문에 더 안타깝게 느껴지는데요. 네. 부주의로 벌어진 화재 사고 어떻게 지금 처리되고 있습니까? 네, 연말에 참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충북 제천 복합 스포츠센터에서 일어난 화재로 무려 29명이 목숨을 잃었고 또 39명이 다쳤습니다. 아직 정확한 이 발화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죠.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화재가 발생하기 50분 전에 이 건물 관리인 50살 김모 씨가 천장에서 얼음을 제거하기 위해 열선을 만졌다.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 53살 이모 씨는 관리인에게 얼음을 제거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쨌든 건물주 이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소방법 위반 그리고 건축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이 소방법, 건축법 위반이 통상 벌금형에 그치는 만큼 이 씨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형량이 가장 무거운 죄목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입니다. 이 형법 268조를 보면요.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치사상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5월이죠. 29명이 숨진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아마 기억들 하고 계실 겁니다. 이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났을 때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료재단 이사장 A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100만 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당시 법원은 A씨가 불이 확대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업무상의 주요 임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가 인정됨에 따라서 징역형이 선고된 것으로 여기에 이제 건축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에 대한 벌금형이 더해져서 최종 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때문에 이번 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 이 씨도 이 전남 장성 요양병원과 비슷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또 광주에서 발생한 화재, 3남매가 참 안타깝게 숨지는 그런 사건이 또 있었는데요. 네. 이 3남매의 엄마는 실수로 화재가 발생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경찰은 현재 방화 가능성까지 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원이 과실이더라도 발생한 결과가 중대하다 이런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죠. 하지만 이 방화냐 실수냐에 따라서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과실치사는 그야말로 과실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자에게 적용하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과실치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친엄마가 주의나 구호 의무를 다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친엄마가 화재 당시 아이를 살리기 위해 어떤 조치를 충분히 했다면 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러나 만일 친모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필요한 구호 조치를 했다고 인정이 되면 실화죄 적용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실화죄는 과실로 타인의 물건을 태웠을 때 적용할 수 있는데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지만 이 중대 과실이 인정되면 중실화죄가 적용돼서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친모가 아이들을 살해하려는 의도로 불을 질러 아이들을 숨지게 했다. 이거는 믿고 싶지 않은데 만약에 이렇다면 일반 살인죄가 적용돼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네. 지금 뭐 사건이 밝혀져야 알겠지만은 그런 일이 사실은 없어야겠죠. 아이들에 관련된 소식들도 이어지고 있는데 좀 우리 사회의 아동에 대한 문제도 조금 더 다시 한번 재조명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이야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화재 사건 사고 관련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최미듬 시청자 평가원과 전국부 김선희 기자였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구석구석 코리아와 뉴스 출발에 대한 정은정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정은정입니다. 새해를 맞아 일출을 보러 떠나셨던 분들도 많을 텐데요. 겨울바다가 주는 색다른 풍광은 한 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새로운 다짐을 새기게 해줍니다. YTN DMB 구석구석 코리아의 지난 방송에서는 아름다운 겨울바다가 있는 경북 울진을 찾아갔습니다. 경북 동해안에 위치한 울진은 원자력 발전소로 유명한 곳인데요. 우리나라의 숨겨진 여행지를 찾아가 여러 가지 매력을 보여주는 구석구석 코리아는 지난 방송을 통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울진의 매력을 소개했습니다. 울진에서 처음 마주한 곳은 바다가 아니라 산이었는데요. 추운 겨울, 이른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하러 응봉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응봉산은 울진과 삼척 사이에 있는 산으로 울진 쪽에서 바라보면 비상하는 매의 형상을 하고 있어 응봉산이라고 불린다는데요. 응봉산의 조격탕은 원탕이라고도 불리는데 자연적으로 솟아오르는 자연 용출 온천수는 전국에서 응봉산 원탕 하나뿐이라는데요. 일부러 데우지 않아도 1년 내내 약 42도씨의 온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에 산을 오르는 이유가 조금은 이해가 되는데요.
족욕탕뿐만 아니라 응봉산의 경치를 감상하면서 뜨끈한 온천을 즐길 수 있는 노천 온천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응봉산의 천연 온천수 속에 몸을 담근 사람들의 모습이 즐거워 보였는데요. 온천이라는 여행 소재는 겨울의 추위 속에서 더욱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행지의 매력을 한층 높여줬다고 생각됩니다. 응봉산에서 등산의 피로를 풀고 찾아간 곳은 한울원자력본부 홍보관이었는데요. 외국인인 진행자 덕분에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울진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는 사실이 새로울 수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울진은 고리, 월성, 세울, 한빛 등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5곳 중 한 곳인데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홍보관을 둘러보며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원자로 모형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실제 설비는 모형보다 3배나 크다고 합니다. 홍보관 내부의 장치들을 따라가면서 설명을 들으니 원자력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바다를 찾아갔습니다. 상공에서 해변을 찍은 화면 덕분에 아름다운 울진의 바다를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울진의 죽변항은 다양한 먹을거리와 볼거리를 동시에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명소라고 합니다. 죽변항의 볼거리 하트 해변은 해변의 모양이 하트 모양과 닮았다는데요. 낭만적인 사랑 고백의 장소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하트 해변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긴 후 문어볶음과 물곰국을 맛보러 갑니다. 물곰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생소한데요. 물곰은 외모와 달리 국으로 끓이면 얼큰하고 시원하다고 합니다. 문어볶음 또한 오징어 볶음이나 낙지 볶음과는 또 다른 매콤달콤하고 탱탱한 맛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물곰국과 문어볶음을 맛있게 먹는 진행자의 모습에 절로 침이 고입니다. 여행은 볼거리와 먹을거리는 물론 다양한 체험과 정보도 얻을 수 있으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하지만 겨울이라는 계절은 여행을 하기에 그리 좋은 계절은 아닌데요. 구석구석 코리아의 지난 방송은 계절감을 살리면서도 등산과 온천, 실내의 원자력 홍보관 방문, 해변 맛집 탐방 등 겨울 여행의 매력을 살리는 소재를 담고 있어 유익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구석구석 코리아를 통해 추운 겨울에 움츠러든 몸과 마음을 일으켜 떠나볼 만한 좋은 여행지를 발견하셨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이화여대 목동병원의 신생아 집단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항생제 내성균, 이른바 슈퍼박테리아가 또다시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30분 안에 슈퍼박테리아 감염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상용화하고 있다는 소식을 YTN이 전했습니다. 슈퍼박테리아로 불리는 항생제 내성균은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감염균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카바페넴 내성균이 발견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항생제 남용으로 항생제 내성균이 더욱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요. 그래서 국내 연구진이 슈퍼박테리아 검출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더욱 반갑습니다. 뉴스에 소개된 아시네토박터 바우만이라는 슈퍼박테리아는 면역력이 약한 환자나 중증 화상 환자에게
치명적인 집단 감염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를 통해서는 인류를 위협하는 슈퍼버그로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단 기간이 오래 걸려 정확한 치료와 빠른 감염 차단이 어려웠는데요. 2010년에는 일본의 한 병원에서 9명이 이 슈퍼박테리아에 집단으로 감염되어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개발한 기술은 일주일이 걸리던 진단 기간을 30분으로 단축함은 물론 비전문가도 슈퍼박테리아 감염 여부를 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뉴스는 슈퍼박테리아 감염을 30분 안에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전문가 인터뷰와 진단 키트 시연을 통해 소개하고 해당 기술이 가져올 효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어 사용에서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슈퍼박테리아라는 용어는 모든 항생제의 내성을 보여 치료가 되는 항생제가 전혀 없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항생제 내성균이라는 용어보다 슈퍼박테리아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 대중에게 더욱 직관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작은 뉴스에서부터 자극적인 용어에 의존하지 않고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스를 보는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슈퍼박테리아 전체에 대한 진단 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애매한 표현은 더욱 분명한 표현으로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충웅 경남대 교수로부터 새해 방송 미디어 정책에 바란다라는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올 새해는 방송 미디어 정책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 인수위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정권 교체로 방송통신 정책 분야 조직 개편과 업무 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방송 미디어 산업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부로 분산되면서 통합적인 정책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미디어 공공성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분산되어 있는 정책 부처를 통합해서 미디어 공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올해도 글로벌 미디어의 치열한 경쟁 속에 방송산업 육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방송 콘텐츠 기반 확충으로 우수한 고품질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부의 효율적인 콘텐츠 지원 정책으로 한류에 새 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새로운 방송 콘텐츠 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국제 간 공동 제작과 국제 협력 정책도 강화돼야 합니다. 지난해 말 정부 5개 부처 공동으로 발표한 외주 제작 불공정 개선 종합 대책이 제대로 실행되어 제작 환경의 혁신적인 개선이 보장돼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를 오염시키는 악의 요소인 가짜 뉴스를 철저히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가 확립돼야 합니다. 독일은 이번 새해부터 가짜 뉴스 매체에 벌금 640억 원까지 물리는 법을 시행했습니다. 국내 인터넷 사업자는 자율기구를 통해 가짜 뉴스 차단을 한다고 하지만 명확한 실효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음란물이나 불법 유해 정보는 철저히 사전에 차단해서 어린이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열어가야 합니다. 지난해 뉴스 순서 편집 조작으로 논란이 된 포털 사업자의 미디어 기능에 대한 새로운 정립과 규제 제도로 투명한 개선 방안이 나와야 합니다. 텔레비전 시청 행태가 PC, 모바일, 스마트폰 등으로 다양해지고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 점유율을 합산해서 측정하는 통합 시청 점유율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 매체 간 균형적인 발전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송 광고 정책이 시급합니다. 제한된 광고 시장 확대를 위해서 규제 개선과 새로운 광고제도 기법, 금지 품목도 개선돼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 과제들은 전문가 관련 업계와 충분한 의견 수렴, 공청회 과정을 거쳐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안이 도출돼야 합니다.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 달 남았습니다. 지난해 수도권부터 시작된 지상파 UHD 방송이 이제 전국 광역권과 강원 평창 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UHD 방송이 시작됐지만 수상기 보급이 미진하고 수신 환경 개선과 시청 시스템에 대한 홍보가 부족합니다. 세계 최초로 도입한 UHD 방송이 평창 동계올림픽 방송을 통해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특히 많은 정책 과제 중에서도 매체의 영향력이 가장 높은 방송이 공정하고 올바른 여론 형성으로 언론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이 확고히 보장돼야 합니다. 방송 언론이 정치적,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우리 사회의 중심을 잡아가야 합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